안녕하세요. 4월 실전 마무리 특강입니다. 날씨가요, 추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주 지금 촬영이 지금 3월 말에 지금 촬영하고 있지만, 무슨 이렇게 봄이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빨리 봄이 와서 여러분들 또 따뜻하게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또 토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날씨가 좀 춥습니다. 그죠? 좀 안타깝고요. 누가 지구 온난화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빙하기 온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봄입니다. 봄입니다. 어쨌든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 빨리빨리 나와갖고 다 집어치우고 빨리 해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마특은 마지막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전에 3개월치를 같이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겹치지 않게끔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요. 그 전 거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실마특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최근에 좀 동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새로 오픈한 강의가 있어서 그거 좀 안내 좀 해드리면, 시험점 실수 줄이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전에 실수 줄이는, 어떤 학생들이 맨날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표현일 수도 있고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실수만 정리해 놓은 2강짜리 아주 짧은 강의입니다. 게다가 이거 무료 강의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 그냥 영원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등록하시고 결제해서 그냥 영원만 누르면 보실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강추 2강짜리. 그 다음에 80 플러스 강의가 조금 제가 독립형 부분을 좀 강화했어요. 2015년에 맞게끔 여러분들 좀 만능 에세이도 좀 덜 외우면서 더 많은 주제에 써먹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1강부터 10강까지 추가 강의를 넣었습니다. 그거 PDF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교재 없어도 되는 거니까 추가 강의 업데이트 됐으니까 기존에 80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꼭 이 추가 강의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어?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에디팅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이 강의 보시는 분들에게 해당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친구들에게 좀 추천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 강의 보고 나서 부탁 좀 드릴게요. 친구한테 추천 좀 했으면 하는 건데, 뭐냐면 제가 기관 토플, ITP라고 하죠. 기관 토플 또는 PBT, 요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점수를 낼 수 있는지, 이거 필요하신 분들 좀 가끔씩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그 한방 정복, 이 기관 토플을 한 방에 정복할 수 있는 그 강의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기관 토플이나 또는 PBT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만 보시면 돼요. 5강짜리인데 굉장히 짧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거라서, 혹시라도 또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라도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은 그런 강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토플 PBT 정리하는 강의가 인터넷상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또 특별히 또 촬영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가보도록 하죠. 일단 3월 달에 있었던 시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그렇게 좀 원래 좀 과거를 좀 잘 정리를 해놔야 앞으로 나올 문제도 또 잘 접근할 수가 있겠죠. 3월 달에 문제 3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는 애완동물에 투자하면 좋은가,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애완동물에 많이 돈을 쓰고 있다,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렇게 나온 주제였는데, 자, 애완동물은 어때요?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참고로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상상해서 한번 써봤는데, 다현등이 애완동물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팅을 하실 때, 아이디어 낼 때요, 사람들도 많아야 되고 친구도 많아야 되고 주변에 항상 뭔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글쓰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은 개나 고양이겠죠? 있는 게 좋습니다. 이유 첫 번째, 스트레스 해소. 만능 에세이 스트레스 해소 있잖아요. 왜? 애완동물과 같이 산책하고 그리고 함께 놀면서 그러면서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만능 에세이 스트레스 해소 가지고 금방 쓸 수 있는 그러한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요, 동기부여 만능 에세이를 이용하는데, 동기부여 만능 에세이는 제가 80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책임감이라는 걸로 바꿔서 쓰실 수가 있어요. 토픽 센텐스만 바꿔 쓰시면.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애완동물에게 밥도 주고 목욕시키면서 책임감을 길러준다. 특히 아이들에게 또는 10대 애들에게 책임감을 길러준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스트레스 해소해주고 책임감 키워준다. 이렇게 썼으면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주제였어요. 오케이? 넘어가서, 참고로 책임감이 영어로 뭐죠? A sense of responsibility죠. 책임감, responsibility 이러면 안 돼. responsibility는 책임이고요. 책임감이 들어가야 되니까 a sense of responsibility죠. 그 다음에 3월달 두 번째 시험 문제 뭐였었냐면, 한 번에 하나씩 할래? 어떤 일을 할 때요. 한 번에 하나씩 할래? 아니면 한 번에 여러 개씩 처리할래?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뭐 돈 벌고 학교 공부를 같이 해야 되냐, 아니면 학교 공부 따로 하고 나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이런 뭐 상상을 하자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이건 되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양쪽 다 쓸 수가 있어요. 양쪽 다 되게 쓸 수 있는,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거 일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개씩도 괜찮고 한 번에 하나씩도 괜찮은데 이건 꼭 비교형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비교하는 표현은 꼭 들어갔어야 돼요. 그게 좀 중요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번에 하나씩 하면 좋은 점, 건강에 좋죠. 왜? 한 번에 하나씩 하면 부담이 적잖아요. less burdensome 하죠. 하지만 한 번에 여러 개를 하게 되면 어때요? 막 일하면서 주경야독 해야 되는 거야. 일하면서 공부도 해야 돼. 그럼 어때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건강, 만능에서 이용해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동기부여. 왜냐하면 하나씩 처리하면서 그 하나에서의 성취감 느끼고 다음 일을 하게 되잖아. 하나씩 처리하면서 성취감 느끼고 다음 일을 진행하니까 동기부여가 된다. 성취감은 영어로 뭐예요? 성취가 achievement 또는 accomplishment죠. 그 앞에다가 감이니까 sense of 붙이면 돼. responsibility랑 똑같아요. 그래서 a sense of accomplishment 또는 a sense of achievement 하게 되면 성취감이죠. 그래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것이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두 번째, 여러 개씩 일처리의 장점을 보도록 하죠. 이거 시야는 안 돼요. 시야 쓰시면 안 돼요. 여러 개씩 하고 시야 선택한 사람 되게 많아. 근데 여러 개를 한다라고 해서 하나씩 하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이 하는 건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과 공부를 하나씩 하는 것도 일과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고, 일과 공부를 한꺼번에 하는 것도 일과 공부를 한꺼번에 다 끝내는 거니까 어쨌든 토럴 해야 되는 것, 전체로 해야 되는 양은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야를 언급하시면 안 돼요. 시야는 절대 안 되고요. 뭘 써야 되는다? 바로 얘네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기부여. 왜냐하면 한 번에 하나씩 하게 되면 약간 지루할 수가 있죠. 조금씩이니까. 그에 비해서 한 번에 여러 개 하게 되면 동기부여 되는 거죠. 한번 이거 다 해야 돼? 오, 되게 열심히 하겠네? 동기부여. 두 번째, 직장 성공. 왜냐하면 내가 한 번에 여러 개씩 한다는 건 뭐예요? 멀티태스킹 어빌리티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한 번에 여러 개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어빌리티. 그럼 회사에서, 요즘 회사에서 주로 보는 게 뭐예요? 멀티태스킹 어빌리티를 본다라는 그 만능 에세이 있죠? 직장 성공. 그걸 이용해서 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제는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프라인으로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험 잘 봤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2월 달에 예상을 해서 90반 수업에서 오프라인 수업에서 진행을 했던 그런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험을 잘 봤고, 그 다음에 제 온라인으로는 100강의 있죠. 100강의에 이거 있습니다. 이 주제.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 만약에 100반 수업 들으셨던 분이 만약에 이 시험 봤더라면 또 역시 잘 봤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다음, 세 번째. 이런 주제도 나왔었어요. 3월 달에. 필트리 뭐야? 답사 또는 현장학습이죠. 그래서 공부할 때 답사 현장학습이 더 좋으냐, 아니면 교실에서 배우는 것이 좋으냐,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사실 이 주제는 뭘 물어보는 주제냐면 간접 경험, 직접 경험 물어보는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직접 경험인 거죠. 필트립은. 그에 비해서 수업 시간에 앉아서 수업 듣는 건 뭐가 되는 거야? 간접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을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좀 빨리 쓸 수 있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직접 경험이 좋죠. 왜? 동기부여. 현장학습은 직접 경험이니까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데 수업은 간접 경험이니까 약간 지루하고 열심히 안 하겠죠. 그래서 동기부여 이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트레스 해소 쓰시면 돼요.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 이거 비교형입니다. 비교형이니까. 학교 안에서 교실에서만 있으면 좀 답답하고 지루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학교를 벗어나는 행위 자체가, 버스 타고 가든 지하철 타고 가든 뭘 타고 가든 어쨌든 학교를 벗어나는 행위 자체, 그리고 답사를 가는 또는 현장학습을 가는 그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잖아요. 왜? 재밌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고 또 거기 가서 막 직접 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까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 정확히 기억하는데 수학여행 갔었는데 그때 현장학습으로 제가 포항제철 갔었거든요. 포항제철 가갖고 막 빨간색 그 철들이 막 움직이는 거 막 만들어지는 거 봤었는데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은. 공업이냐? 요즘에 뭐라 기가라 그러나? 기술과정 뭐 이렇게 하나요? 어쨌든 저 때는 이제 공업이었어요. 그 교재에 막 철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글로만 써있고 사진 몇 개 있을 때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었는데 직접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서 현장학습은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이렇게 해서 썼으면 되는 그런 주제도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시험 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참고하시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한번 브레인스토밍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본 4월의 실전 마무리 특강 강의로 들어가 보면요. 일단 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몇 가지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그런 Q&A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갈게요. 질문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먼저 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글의 양은 얼마나 써야 됩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통합형입니다. 독립형 아니에요. 요약하는 통합형이에요. 시험장에 가면 150에서 225단어 쓰라고 나옵니다. 자, 일단 시작할게요. 이거 지킬 필요 없습니다. 전혀 지킬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선생님, 요약이니까 적게 쓸수록 좋은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특히 최근엔 더더욱도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까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쓰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겠어. 중요한 것만 쓸래가 아니라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겠어. 그럼 다 쓰는 거야. 그냥 어중뛰다 싶은 건 다 써버려. 그냥 리딩이든 렉처든지 간에 다요. 렉처는 어차피 여러분들 리스닝 안 되잖아. 잘 못 들으시는 분들 많잖아. 그러니까 들린 건 다 써야지 당연히. 그럼 리딩이 문제죠. 리딩에서는 그냥 주장만 짧게 쓸까? 아니요. 많이 쓰세요. 리딩에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써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자, 예를 들어드리죠. 요즘 최근에 그 통합형 오프라인이 아무래도 저랑 교류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오프라인에서 시험 본 학생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300단어 정도 쓴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만점이 많이 나와요. 통합형 같은 경우에. 225단어가 아니라 물론 시험장 가면 딱 225단어 적혀 있잖아. 그거 무시하시고 많이 써도 돼요. 300단어까지 쓰셔도 돼요. 제가 최고 많이 쓴 학생은 한 350단어도 봤어요. 근데 그 학생도 만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싶으신 거는 다 써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통합형은 친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글을 쓰실 때 채점자야 너 알지? 이거 내용 아니까 내가 대충 나 이거 듣고 읽었어. 네가 읽어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채점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채점자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읽고 들은 내용을 채점자한테 마치 애기한테 얘기해 주듯이 동화책으로 얘기해 주듯이 길고 디테일하게 써주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제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통합형을 길게 쓰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너무 짧게 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정량을 굳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생들한테 한 250단어 정도에서 한 300단어까지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패러프레이징.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렇죠? 패러프레이징 얼만큼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얘기할게요. 패러프레이징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써요. 차라리 그대로 써버려. 그 패러프레이징 할 시간에 일단 완성부터 하세요. 패러프레이징 때문에 시간 뺏겨갖고 완성 못하면 진짜 감점돼요. 일단 완성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완성하고 나서 패러프레이징 할 시간에 패러프레이징 하면 되는 거지. 패러프레이징 때문에 시간 뺏기면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차라리 카피 앤 페이스트 해버려. 그게 오히려 나아요. 그래도 굿 나와요. 그래도 25점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패러프레이징 얼만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뭐 그걸 기준을 말하기는 좀 모호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단어에서 5단어가 연속되지만 않으면 돼요. 3단어에서 5단어가 연속되지 않으면 돼요. 리딩 기준이죠. 왜 어차피 렉처는 리스닝 어차피 자동 패러프레이징 되니까 리딩 기준으로 3단어에서 5단어. 선생님 렉처가요. 선생님 저 완벽하게 들렸어요. 그럼 다 쓰세요 그냥. 렉처 패러프레이징 신경 쓰지 마. 진짜 신경 쓰지 마. 리딩만. 대한 3단어에서 5단어만 겹치지 않게. 뭐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게 뭐야? 동의어 한두 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 또는 뭐 접속사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패러프레이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패러프레이징보다 중요한 건 뭐? 완성이 먼저다. 오케이? 자, 이제 독립형 얘기 좀 하죠. 독립형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양이에요. 글의 양. 얼마나 많이 써야 됩니까? 시험장 가면 300단어 이상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300단어 쓰면 점수 안 나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학원별로 좀 뭐 몇 단어 써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만능 에세이도 잘 못 외웠어. 그럼 최소 350단어 이상은 쓰셔야 돼요. 최소, 앨리스트. 이거 이해하면 다음 시험 준비하세요. 이거 이해하면 다음 시험. 뭐 희망 없어요. 저한테 뭐 어떻게 해요? 그런 거 하지 마. 끝. 350단어 이해하면 끝. 희망 없어. 근데 정말로 좋은 점수 만점 받고 싶다. 그러면 한 380단어 이상은 쓰셔야 돼요. 380단어 이상. 많이 쓸수록 좋아요. 근데 많이 쓸수록 좋다는 기준은 많이 쓰니까 점수를 더 주는 건 아니고요. 많이 썼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자신의 논리를 디테일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됐나요? 양 가지고 점수를 더 주는 게 아니라고요.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논리가 좋으니까 점수를 더 주겠죠. 그러니까 많이 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한 380단어, 400단어 정도 쓰시면 가장 좀 이상적이죠. 그 이상 쓰는 건 당연히 더 좋고요. 오케이?
오케이? 하지만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350단어 이하는 죽음이다. 좋은 점수 받을 수 없다. 잊지 마세요. 다음, 라이팅 하다가 중간에 끝나면 0점입니까? 이런 질문 가끔씩 하시는데 아니죠. 라이팅은 그 시간이 통합형 같은 경우에 20분을 주고요. 그다음 독립형은 30분 주잖아요. 그 시간 풀로 다 쓰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눌러도 돼요. 자동 저장 전송입니다. 자동 저장 전송이니까 뭐 넥스트든 세이브든 이런 거 누르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시간 다 쓰세요. 왜? 아무리 내가 일찍 끝냈더라도 넥스트 눌러가 끝내지 마.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돼? 프루프리딩 하세요. 문법 틀린 거 없는지 오타난 거 없는지 남는 시간 그런 걸로 이용해야지 나 일찍 끝났어 집에 갈래 배고파 이러지 말라고. 그럼 20만 원 버릴 수도 있는 거야. 또는 자기가 큰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남는 시간에는. 다음, 결론 꼭 써야 됩니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결론. 독립형에서 결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론은요. 본론 2개 또는 3개 본론을 얼만큼 썼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본론 2번째까지 또는 본론 3번째까지 350단어 이상 썼다 이미. 아까 얘기했던 350단어겠죠? 본론까지 350단어 이상 썼으면 결론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본론까지 썼는데 300단어밖에 안 돼. 그러면 너무 양이 적잖아. 그러니까 결론을 써서 최대한 양을 좀 더 늘려줘야죠, 당연히. 근데 본론까지 이미 다 썼는데 결론을 안 썼어.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30점 만점이야. 그럼 결론 안 썼다고 뭐 25점 나와? 아니에요. 29점 나오거나 그대로 만점 나와요. 상관없어요. 결론은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본론을 완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본론 완성된 양이 350단어 또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면 380단어 이상은 적으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들여쓰기나 문단 구분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가 이거 얘기하기 전에 하나 할게요.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관련해서 ETS 세미나를 갔었어요. 토플 세미나에 갔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들여쓰기 그다음에 이거 문단 구분 이거 점수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점수에 일단 안 들어가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문단 구분 들여쓰기는 점수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허나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채점자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선 웬만하면 구분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들여쓰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쓰면 되냐면 탭 키를 누르시면 돼요. 탭. 그 탭이 그 Q 옆에 있는 거죠. Q 옆에 탭 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스페이스를 5번. 스페이스바 있죠. 하나, 둘, 셋, 넷, 5. 그러니까 스페이스바 5번을 누르거나 또는 탭키 한 번 누르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들여쓰기입니다. 됐죠? 다음. 그럼 글을 구성할 때 들여쓰기 할 경우에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냥 제가 모양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식인 거예요. 들여쓰기를 하고 나서 글을 써주세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엔터를 한번 쳐요. 그럼 두 번째 문단으로 이렇게 이어지겠죠. 됐나요? 또 들여쓰기 하고 나서 글 쓰고 또 엔터 한번 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들여쓰기를 안 하셔도 돼요. 아예 하지 마. 들여쓰기 하지 말고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쭉 써. 대신 엔터를 2번 칩니다. 그럼 중간에 뭐가 생겨요? 스페이스가 생기겠죠. 한 줄에 스페이스가 생기겠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본론으로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본론이나 결론으로 갈 경우 역시 엔터를 2번 쳐줍니다. 그래서 한 줄을 비우고 갈 경우에는 들여쓰기 할 필요 없고요. 비우지 않고 엔터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들여쓰기를 해주는데 들여쓰기는 탭이나 스페이스바 5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점수에 들어가진 않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리고 선생님 이거 둘 다 하면 어떻게 해요? 탭도 하고 엔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독립형에 대한 뭐 Q&A도 또 간단하게 해봤고요. 이제 브레인스토밍 좀 몇 개 해보도록 하죠. 주제별로 브레인스토밍 몇 가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석해 볼까요? 사람들은 pursue, 추구해야 된다. 무엇을? A challenging dream 또는 goal. challenging이 뭐예요? difficult죠, difficult. 어려운. 또는 뭐 이상적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actical one보다. 즉, 사람들이 어렵고 이상적인 꿈을 추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되냐 이거죠. 예를 들면 제가 꿈을 꾸는 거야. 내 이상적인 꿈이 뭐야? 예를 들어서 난 대통령이 될 거야. 이상적인 꿈이죠. 현실적인 꿈은 뭘까요? 뭐 해볼까? 한국 최고의 토플 라이팅 강사가 되겠어. 왜요? 이게 이상적으로 보이세요? 저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한국 최고의 토플 라이팅 강사가 되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좀 더 현실적인 목표겠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는 게 좋으냐 이런 주제인데 이때 뭘 선택하시느냐? 무조건 현실적 목표를 선택하세요. 맨날 현실적 목표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건강을 쓰시면 돼요. 건강. 왜? 어려운 목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 하나 들어가는데 based on emotion, 감정을 기반으로 만드는 게 어려운 목표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난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정말 나를 분석하고 냉정하게 봤을 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아니죠. 그냥 내 느낌인 거죠. 에이 이 세상 한번 바꿔보겠어 대통령 될래 이런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겠죠. 못 이루니까.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그에 비해서 현실적인 목표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그래서 건강, 만능에서 이용할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동기부여. 어려운 목표 같은 경우에는 지치게 하겠죠. 예를 좀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대통령이 돼. 나 왜 이렇게 대통령 못 되고 있지? 아, 지금 국회의원으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지치겠죠. 당연히 안 되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는 어때요? 그에 비해서. 동기부여가 되죠. 나 조금만 하면 화이팅 최고의 강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는 더 노력하게끔 만드는 동기부여. 그래서 간단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죠? 동기부여 같은 경우에 A그룹은 이거 A그룹, B그룹 나누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시에서 A그룹은 쉬운, 적절한 수업. 그 다음에 B그룹은 어려운 수업 들은 애들로 하세요. 왜 이걸로 하냐면 계속 그냥 챌린징 드림 프랙티컬 1 이것만 반복하면 그리 재미가 없어요. 뭔가 디테일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예시에서 이거 쓰실 때 A그룹은 자신의 이해도에 적절한 수업을 듣는 그룹. 그에 비해서 B그룹은 어려운 수업을 듣는 그룹.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주제에 오프토픽 안 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그냥 책상에 의자에 기대고 수업만 듣지 마시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에는요 정부가 투자하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투자 얘기. 자, 이 문제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정부가 돈을 투자하는데 beautiful things, 아름다운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practical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에 투자할래? 프랙티컬한 것에 투자할래? 이때 중요한 거. 아름다운 것에 투자한다는 게 뭐냐 이거야. 이걸 좀 생각하고 가야 돼요. 아름다운 건 뭐냐면 환경, 깨끗한 환경. 깨끗한까지 써드릴게요. 또는 아트 같은 것들. 예술작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이걸 생각하고 접근하자고. 그럼 훨씬 쉽겠죠. 그죠? 프랙티컬한 건 뭐겠어요? 공업 같은 거, 인더스트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아름다운 것에 투자하면 좋은 점, 경제 발전이죠. 왜? 깨끗한 환경 또는 아트 이런 것들이 잘 발전하면 뭐야? 관광객들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역의 사업이 활성화되겠죠. 지역 사업 맨날 하는 거 뭐야? 레스토랑, 스낵숍, 수비니어 스토어 그리고 또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에 투자해야 된다. 우리 동네가 굉장히 우울했었어. 근데 그 동네에 뭐가 생겨? 국립공원이 생겼어. 또는 우리 동네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지 않았어. 근데 우리 동네에 뭐가 생겨? 국립 미술관 또는 국립 박물관 이런 것들이 생겼어. 그래서 우리 동네가 좋아졌어.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2번 연속해서 한 얘기가 뭐예요? 국립이라는 표현 썼죠.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면 주제에서 정부의 투자잖아요. 다른 애들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누가 투자하는 거야? 정부가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글 내에 정부라는 언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뷰티풀하고 프랙티컬 가지고만 글을 쓰면 완벽한 오프토픽은 아니겠지만 절반의 오프토픽이에요. 중간에 계속해서 정부를 언급해 줘야 합니다. 다음 스트레스 해소. 아무래도 깨끗한 환경, 국립공원 같은 거나 또는 뮤지엄이나 또는 아트 갤러리 같은 것들이 생기면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특히 누구랑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냐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표적인 게 뭐야? 국립공원 이런 거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투자하게 되면 아름다운 국립공원이나 뮤지엄이 생기고 이것이 can relax and clear the mind. This enables fresh approach to 있죠? 제가 맨날 쓰는 만능 에세이 그거 써주시고 예시에서 뭐 하면 돼? 나 우울했었는데 우리 동네 국립공원 가서 또는 우리 동네 국립미술관 또는 퍼블릭 뮤지엄 이런 거 써도 돼요. 퍼블릭 국립 대신에 퍼블릭을 써도 돼. 그래서 퍼블릭 뮤지엄에 갔더니 스트레스 풀렸다. 또는 퍼블릭 콘서트홀에 가서 음악 들었더니 스트레스 풀렸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의 투자라는 점을 계속해서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beautiful thing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환경이나 아트 얘기를 중간에 섞어서 좀 더 디테일을 살려서 글을 써주시면 되죠.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정부의 투자입니다. 역시 정부의 투자. 뭐냐면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투자할래? 아니면 전통 건물을 짓는데 투자할래? 그러니까 죄송해요. 전통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프리저브니까 보존하는데 투자할래? 이걸 물어본 거예요.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땅 개발하는 걸 되게 좋아해. 신도시 막 땅값 올리는 거 너무 좋아해. 그래서 새로운 집 지어야 돼요. 땅값이 올라. 이렇게 쓰면 한국적인 아이디어 점수 안 나옵니다. 네. 무조건 뭐 해야 돼? 전통 건물을 유지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 어디야? 경복궁 생각하시면 돼요. 경복궁 때려 부시고 거기다 아파트 지을까요? 아니면 경복궁 내버려 둘까요? 당연히 경복궁을 내버려 둬야겠죠. 그렇죠? 경복궁 내버려 둡니다. 그럼 경복궁을 특히 전통 건물을 보존하면 좋은 점 경제 발전. 아까랑 똑같은 거야.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야, 관광객들이. 그래서 지역사업 발전, 일자리 창출. 예시 못 쓰면 돼. 우리 동네 민속촌을 만드세요. 민속촌이 영어로 뭐야? folk village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오래된 무슨 뭐 할까요? 오래된 무슨 궁궐을 보존했다 이렇게 써주시던지, 팔러스를 보존했다 이렇게 쓰시던지, 아니면 무슨 그냥 좀 전에 얘기했죠, folk village와 같은 민속촌이 보존되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돈 썼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똑같습니다. 아까랑 beautiful thing하고 뭘 쓰면 돼?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 좀 전에 얘기했잖아, folk village 같은 거. 민속촌 가서, 그죠? 누구랑, 가족이랑, 친구랑. 그러니까 아이디어 똑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그렇죠? 최근에 민속촌이 그렇게 재밌어졌다면서요? 막 특이한 알바 하는 학생들도 있고 막 되게 재밌어졌다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한 가지 조금 추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전통 건물 보존했을 때 세 번째 아이디어도 가능해요. 뭐냐 하면 동기부여. 왜냐하면 전통 건물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직접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직접 경험. 직접 경험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죠. 뭐에 대한 경험? 역사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경제발전 잘 안 외웠잖아. 그지? 동기부여랑 스트레스 해소는 잘 외웠는데,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는 김에 하나 더 하죠. 뭐냐면 아까 제가 했던 아름다운 것에 투자할래, 실용적인 것에 투자할래 있었잖아요. 현실적인 거. 그것도요. 사실은 아름다운 것에 투자한 다음에 세 번째 바디에다 뭘 넣을 수 있냐면 얘도 동기부여 넣을 수 있어요. 왜 가능하냐면 아름다운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아름다운 풍경이나 또는 아트 같은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들 뭘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거에서 뭘 느낄 수 있어? inspiration. 영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영감, 작품이라든지 이런 풍경 보면 영감 얻을 수 있죠. 이거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쓰는 거야. 정부가 그런 거에 투자하게 되면, beautiful thing에 투자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inspiration 얻을 수 있다. 이 단어만 써주면 돼. inspiration 얻을 수 있다. 그것이 can be a facilitator which motivates 해서 사람들을 동기부여해준다.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 이거만 잘 써주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아름다운 것들, 아트나 아름다운 풍경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된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경제 발전을 만약에 못 외우셨다면 동기부여랑 스트레스 해소를 이용해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브레인스토밍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그리고 특히 라이팅 독립형 브레인스토밍 잘 안 되시는 분은 실마특 많이 보세요. 실마특에서 제가 최근 주제들 또 앞으로 나올 주제들 많이 브레인스토밍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보고 가세요. 괜히 나중에 시험 전에 볼래 미뤄서 보지 마시고 한 2주나 일주일 전부터 실마특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제가 그냥 막 찍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제 팁을 다 드리는 거예요. 무료 강의지만. 그렇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강의를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다 30점 만점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이팅은 만점을 한번 받아봅시다. 제가 기를 팍팍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브레인스토밍 좀 안 되거나 또 라이팅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렇죠. 질문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에 봄에 벚꽃 구경하면서 즐겁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점수 당연히 받으시고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